그거 엄청난 분이었네. 그 유명한 제과점 대표의 스승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몇 달 전부터 오토바이를 탄 젊은 남자가 이 가게를 드나드는 걸 본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밀이 있었던 거네요. 갔는데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아니 뭐야, 뭐 말로 해도 될 일을.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안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그 집 남편이 오기 전에 옷을 싹 다 벗어요. 에? 옷을 왜 벗어? 야, 팬티도 안 입고 바지만 덜렁 입고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야 이거 위험한 놈인데. 잠까지 잤다는 게 나 진짜 너무 놀랍다. 잠이 올 수가 있어?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거 아침까지. 자, 오늘의 신문입니다. 신문 배달 왔습니다. 오랜만에. 색다른 장소로 신문을 배달하셨네요. 네, 네, 오늘은 언제로 가나요? 자, 오늘은 뭐지? 97년 11월 4일입니다. 첫 번째 기사 한번 볼까요? 당신은 이런 형 아니세요? 땡땡땡 형 인간 이름 붙이기 직장 내 유행. 이때가 신조어들이 많이 나올 때예요. 97년, 96년 때. 뭐 야타족, 오렌지족. 야타적, 낑깡족, 낑깡족은 뭐야? 오렌지족보다 약간 떨어지는. 느낌을 약간 짜치는 그런 게 있었어. 짜치는 애들 보고 낑깡족. 낑깡족은 자기는 오렌지라고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오렌지족은 TV에 맨날 오렌지족 많이 나왔죠. 압구정동 가면 오렌지족이 있다서 야 그런 사람 어떤가 싶어서 서울에 그 압구정동도 가보고 그랬었는데 맞아. 근데 97년도부터 땡땡 형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는 국내 대기업 사원들 사이에서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직장 내에 조문형이 있어요. 조문형. 전문용. 조문형. 문상 갈 때 그 조문 말하는 그 거예요. 계속 조문만 다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아, 상가집, 결혼식 이런 데 다니면서 인맥 만드는 사람. 라인. 라인 만드는 사람. 자, 그러면 비빔밥 형이 있어요. 비빔밥 형이야? 뭐 이것저것 뒤섞는다는 의미일 텐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다 못할 것 같은데. 다 못해서 비빔밥 뭘 하나를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이거 찔끔 저거 다 말아먹는다. 비벼 먹는다. 비슷하네요. 이것저것 아는 거는 많지만 전문 분야가 없어가지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처리를 못하는 사람. 교수님이 비빔밥 형? 아니 나는 뭐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나? 자,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네. 염라대왕 수첩형. 야, 염라대왕 수첩형. 뭐 살생부 같은 걸 막 만드는 사람인가? 가만두지 않겠다 맨날 그러고 있는. 염라대왕을 꼭 보게 만들겠다. 엄한 사람? 이게 이제 부하 직원의 근무 실적, 언행 이런 거를 빠짐없이 수첩에 적어서 인사에 반영하는 사람을 염라대왕 수첩형. 안정환 씨나 김남 씨 같은 사람들이 저 오늘 몇 월 며칠 날 저거 나한테 반말했어. 이런 걸 적어놓은 거야. 아, 짜증난다. 인사할 때 약간 건성을 했다. 인사할 때 이게 매달 며칠 영혼이 있다. 없어졌어. 어? 막 이런 거 적어놓는. 근데 지금 나온 이 신조어가 지금 세상에도 똑같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람 사는 애 똑같아요. 자, 남의 집에 배달된 신문 몰래 가져가는 일 없어요. 써야. 새벽 운동을 하다 보면 대문 틈새나 집 앞에 놓인 신문을 슬쩍 가져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어요. 이제야 말하지만 저도 우유나 우유 맞아요. 야구르트 많이 훔쳐 먹었어요. 아, 배고팠던 시절이었지. 공소시효 끝나서 내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너무 배고팠어요. 배달을 저는 주로 했는데 총무나 이 관리자들이 뻔히 아는데 누가 가져간 거를 책임을 자기가 다 질 수 없으니까 배달하는 애들이 혼나기도 했어요. 나도 저희 신문마다 했었거든요. 들고 접어서 던지는 거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도 가져가니까 네, 밑으로. 이게 던지는 거야. 이게 다 던지고 밑으로. 보통 이제 꽂아놓고 가잖아요. 그거. 꽂아놓고 하도 가져가니까 집 안으로 던져. 그냥 던지든지 던져버리는구나. 접어가지고 한번 샥 들어가. 밑에 까는 게 쉽지 않죠. 이건 스킬이 있어야 돼요. 내가 보여줄 수도 없. 자, 그다음에 이혼 남녀의 삼각관계, 불쾌한 아침. 이건 뭐지? 이때 이 MBC 드라마 사랑과 이별이 신문에 났던 건데요. 최민식 배우가 주연이었고요. 남편 역할이었는데 아내하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면서 유치원 선생님이랑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다른 남자랑 또 결혼을 하고요. 그 선생님을 좋아하는 젊은 남자가 또 나타나고 이 계속 이제 근데 그거 욕하면서 보잖아요. 와, 진짜 뭐 저게 말이 되냐? 아니 근데 그게 잘해야 돼요. 왜냐면 저는 아내랑 결코 막장 드라마 같이 안 봐요. 왜냐면 그 화가 맞아요. 갑자기 나한테 와요. 정답이야. 이거 정답이야. 이거는 정답이야. 있으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는 아니, 아무- 하시길래 아니, 그게 드라마 아니라- 보면서 화가 일로 가냐고요. 전혀. 숨만 쉬고 있어도 그런 화를- 거를 같이 보게 되면은 의심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어도 의심하고 뭘 말할 수 아니, 없고. 의심도 네. 그렇지만 말해도 욕먹고 안 해도 욕먹고 그냥 가면서도 욕먹고. 아니 사람이 저러면 대한대. 그리고 화를 나한테 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막장 드라마 볼 때는 3m 이내 접근하지 않는다.
근데 정 변호사님은요,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하다는 말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저희가 뭐 재판을 뭐 몇만 건 했었고 특히 가정법원 했을 때는 3,000쌍 이혼시켰고요. 합의 이혼할 때는 저희 이혼 주례라 그러는데 진짜 결혼할 때도 성혼 서약을 하잖아요. 영원히 사랑을 할 겁니까 물어보고 예 하잖아요. 이혼할 때도 진정으로 이혼하십니까 계속 물어보거든요. 양쪽. 근데 제가 판사할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이 밤낚시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밤마다 계속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수상한 거죠. 흥신소에 연락해서 사람을 붙였어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니까 바람 피우는 상대가 엄청 충격적이었던 거죠. 와, 이것도 막장이네. 가족인가? 아, 진짜 드라마 참 친구, 자녀의 뭐 선생님 뭐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였어요? 그렇죠. 부인의 여동생, 그러니까 처제인 거죠. 남편의 처제인 거죠. 이거 진짜 막장이네. 처제랑요? 그렇죠. 처제랑 상상도 못했는데 처제랑 바람을 미치겠다 피웠다고. 진짜. 처제랑 와 그게 가능해? 그 부인이랑 이혼하고 처제랑 결혼을 해버립니다. 에? 그러면 그 진짜? 언니하고 동생하고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완전히 틀어지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네, 그럼 가능하죠.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이혼하면 뭐 예. 남이니까. 근데 문제가 이게 그런 거 호칭이 엄청 꼬이는데? 근데 장모는 계속 장모라고 해야 되긴 하겠죠. 장모는 그럼 애들은 이모를 엄마라고 불러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바뀌는 거예요. 이상하다. 애들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그거. 한쪽에 이모와 엄마가 이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막장이네 이거. 이미 재혼한 거면 아내랑 이혼했다는 건데 무슨 소송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민사 재판장을 할 때 그 소액 사건으로 오는 그 재판을 했었는데 그런 소송이었거든요. 이건 이제 냉장고를 달라는 소송이었어요. 전처가 전 남편을 상대로 냉장고를 달라. 우리가 부부였을 때 쓰던 냉장고를 처제하고 계속 결혼해서 같이 쓰고 있으니까 그 냉장고 내 거니까 달라. 기분 나쁘다. 아니 그 냉장고는 변호사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정한 형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를 냉장고를 누구한테 부탁해. 부탁을 해야 되냐 도대체? 아니 죄송합니다. 야, 근데 그거 진짜 감정 싸움이네. 그러니까 그렇죠. 냉장고 반항 소송을 걸었다는 거는 냉장고를 받겠다고 소송을 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내가 볼 때 냉장고가 아니고 그냥 뭔가 감정이 들어간 그런 소송 같은데요. 기분이 엄청 상하는 거죠. 내가 혼수로 해오고 몇십 년을 썼던 그 냉장고를 내 여동생과 남편이 계속 쓰고 있다니까 그거 이제 너무 참을 수가 없고. 근데 이제 이거는 인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혼할 때 이미 지금 있는 물건은 남편이 쓰고 그 대신 여자는 뭐 돈을 가져가기로 정리가 했기 때문에 회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장롱 소송 했고요. 그 전에 TV 소송도 했었고요. 냉장고 소송까지 했는데 이제 김치 냉장고 소송 다음에 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 그거 칫솔, 많이 뭐 남았는데. 수건, 뭐 양말, 깔판 이런 거 다 냄비 뭐 그릇 TV 뭐다 뭐 하겠네. 숟가락 뭐 그래서 그 여자분은 와서 냉장고 달라고는 말 이야기 안 하고 이 남편이 얼마나 나쁜 놈이고 누구랑 붙어 먹고 그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계속 하고 남자는 살다 보니 뭐 그렇게도 되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또 그 이야기 하고 그 끝나면 또 다음 소송으로 또 그걸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자, 내 사랑에 죄가 없다지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긴 하네. 그러니까 가만두고 싶지 않은 거죠. 괘씸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괘씸했으면 야, 근데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신문을 본 것 보니 오늘 사형수다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것도 치정에 얽히고 설킨 사형수입니다. 이름은 정근호. 이 검거됐을 당시에 나이는 26살이었고요. 젊었네. 아, 이 태권도 4단, 합기도 4단, 검도 4단, 합의 12단이었습니다. 야, 이 인간 병이 걸어 다니는 무기네. 아니 그냥 운동해서 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그거를 뭐 대체 뭔 짓을 했길래 그거를. 근데 정근호가 이 조사 과정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자랑 같지만 신문지 2장만 있으면 내가 벽돌도 깰 수 있습니다. 말이 돼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물리는 법인데 어차피 막가는 인생인데 한탕하고 폼나게 살고 싶었습니다. 이게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야, 이거 위험한 놈인데. 한탕에서 폼나게 살겠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아니, 한탕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우리가 신문으로 봤던 딱 그날이었습니다. 1997년 11월 4일 오전 10시 30분 무렵에 대구 지역에 경찰서로 누군가 다급하게 신고를 했는데요. 자기 남동생이 살해당한 것 같다라고 한 겁니다. 에? 남동생이 살해당했다고요? 어디서요? 그러니까 신고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요. 동생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한테서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사장님이 출근을 안 했는데 전화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 집에 갔다가 급하게 신고를 한 거였어요. 동생이 자기 집에서. 네, 경찰이 집으로 갔더니
중년의 남성이 집 안방에 가슴과 목 부위를 흉기에 수차례 찔린 채 사망해 있었습니다. 사망한 남성은요, 신고자의 동생이었고 당시 50대 초반의 나이였다고 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공격을 당했던 건지 외출복에 양말까지 그대로 신고 있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 집에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아, 피해자가 한 명 아니다. 또 있었다고요? 네, 바로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신고자의 재수 씨까지 사망한 상태였던 겁니다. 이 당시 나이가 40대 후반이었다고 하고요. 야, 이게 불과 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똑같이 흉기에 찔려서 살해당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 아내는 남편하고 달리 흉계에 찔린 자착이 없었어요. 머플러로 손과 발이 결박이 되어 있었고요. 넥타이가 목에 감겨 있었다고 합니다. 뭐 아내를 결박해놓고 목 졸라 살해했나 본데. 아니 근데 둘을 동시에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아내 먼저 결박해서 살해해놓고 남편을 공격한 건가?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수사팀도 부부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살해당한 걸 보고요. 수사 초반에는 범인이 2인조 이상일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2인조 이상. 범인의 흔적은요? 부부 모두 안방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범인이 반드시 안방 출입문에 손을 댔을 걸로 보고요. 식탁 위에 누가 썼던 컵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안방 출입문이랑 컵에서 지문이 3개 정도 현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받아봤더니 지문이 모두 부부의 것으로만 확인이 됐습니다. 두 사람을 살해했는데 지문이 없네. 아니 그러니까 지문까지 모두 지울 정도면 범인이 이 집에 한참 있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피해자들의 처참한 상황과는 달리 집이 깨끗했는데 서랍이나 장롱을 마구 뒤진 흔적도 전혀 없었고요. 또 범인의 것으로 추정할 만한 족적조차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시신만 처리를 못했지 현장은 싹 다 정리를 한 거네요. 야, 이거 없어진 게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범행 동기가 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요. 사망한 남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현금이 26만 원 정도가 들어있어서 강도라고 보기에도 애매했습니다. 또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서 해외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집에 뭐가 없어졌는지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웃이나 지인들한테 물었더니 딱히 원한을 질 만한 성격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부부 모두가요. 야, 이건 강도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이건 뭐지 진짜? 근데 어쩌면 큰 돈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 아파트가 50평대인데다가 24시간 경비원이 상주하고 있었고 엘리베이터에 CCTV도 모두 달려 있었습니다. 현관도 도어락에 이중으로 잠글 수 있게 돼 있었고요. 더 큰 돈이라면은 이 피해자가 재산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망한 남편은 90년대 대구에서 살았던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베이커리 사장이었습니다. 제과점 직원만 25명일 정도로 큰 가게였거든요. 유명한 베이커리.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뭐 대전의 성심당, 그리고 군산의 뭐 이성당 뭐 그런 급인가요? 그렇죠. 이 가게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당시에 이 가게 이름이 새겨진 종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을 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하루 매출이 5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하루예요? 야 근데 진짜 그 당시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네. 한 달이면 1억이 넘는다는 거잖아요. 웬만한 이거 중소기업 수준인데 이거. 아마 알 것 같은데 지금 서울 강남에 본점을 두고 전국에 매장을 둔 유명한 과자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대표가 이 제과 명장인데 그 대표도 이 사망한 남편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제과점 대표의 스승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남편 주머니에 있었던 26만 원보다 더 큰 돈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 원한은 없겠지만 부부를 아는 연식범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어요. 연식범. 아내가 아파트 단지 상가에서 수입 명품만 가져다 파는 잡화점을 하고 있었거든요. 시신으로 발견되기 전날 밤이죠. 11월 3일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았던 것 같다고 이웃 가게 사장들이 말한 거예요. 남편은 같은 날 밤 11시 30분에 가게에서 나갔다고 했고요. 신고자인 남편의 형이 집에 처음 갔을 때 현관문을 강제로 여는 흔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침입 흔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문을 열어줬다는 얘기인데.
그 늦은 시간에 문을 열어줄 정도면은 굉장히 친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모르는 사람이면 그 시간에 문을 열어줄 리가 없지. 이 아파트 주민들 말로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 집에서 싸우는 듯한 소리가 났대요. 어? 쾅 하는 소리도 들렸다고 했고요. 네. 남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잡힌 시간이 밤 11시 55분이었는데 딱 자정쯤에 그런 소리가 났으니 결국 남편이 집에 들어가자마자 공격을 당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내를 먼저 제압하고 남편은 공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아내가 집에 도착하기 전후쯤 CCTV에 수상한 사람은 안 잡혔던 건가요? 그게 없었습니다. 아파트가 호수가 많다 보니까 방문객들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부부가 2층에 살았거든요. 네. 엘리베이터를 사실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걸어갈 만 하잖아요. 엘리베이터에 내린 사람도 없었지만 경비원이 그 무렵에 수상한 사람을 못 봤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집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작정하고 아내 퇴근할 무렵에 이제 전후로 간 게 아닐 수도 있겠네요. 누가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일단 누구부터 봐야겠습니까? 아내? 그렇죠. 수사팀도 아내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아내가 한다는 자파점 인근 상인분들부터 만났는데요. 거기서 수상한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이 수사한 얘기가 뭔데요? 아내가 가게를 하는 걸 남편이 모르는 것 같다고 했어요. 가끔 남편이 점심을 먹으러 집에 온다고 하면서 그때마다 가게 문을 2시간 정도 닫았다가 다시 와서 문을 열었대요. 남편 몰래 가게를? 그냥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아내가 밤 10시쯤 가게 문을 닫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출근해서 밤 11시 반에 퇴근하는 게 남편의 루틴이었는데 그러니까 예외 없이 밤 10시에는 아내가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아내한테 어떻게 보면 비밀이 있었던 거네요. 더군다나 몇 달 전부터 오토바이를 탄 20대 젊은 남자가 이 가게를 몇 번 드나드는 걸 본 사람도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 탄 20대 젊은 남자. 뭔가 낯설다 생각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내가 40대 후반이라고 했으니까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좀. 근데 이 남자는 어떻게 찾아요? 일단 부부의 사정을 알 만한 친인척들부터 만났습니다. 평소에 부부 사이에 문제는 없었는지 물었는데 친척 중에 아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비밀이지? 이 매일 남편의 퇴근이 늦어서 그런지 아내가 남편을 약간 의심했던 것 같아요. 가게 여직원이랑 혹시 깊은 관계라도 맺은 게 아닌가 걱정을 했대요. 그걸 이 친지한테 털어놓은 거죠. 자기 고민을. 그러니까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친척이 자기가 알고 있는 흥신소가 있다면서 아내에게 연결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착수금으로 400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럼 그 오토바이 탄 젊은 남성이 흥신소 직원일 수도 있겠네. 그래서 그 흥신소에 가본 건가요? 네, 갔죠. 갔는데 그 직원이 갑자기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건 발생 무렵에요. 사건 발생 무렵에 그럼 이거 수상한데. 그래서 이 사라진 남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가지고 뒤지고 위치를 보니까 대구를 벗어나서 저 멀리 인천에 있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 멀리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어요? 수사팀이 계속 이 남자의 휴대전화, 기지국 위치를 잡히는 족족 따라붙었고요. 사건 발생 4일 만인 11월 8일 자정 무렵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치킨집 앞에 있는 걸 찾아냅니다. 그 자리에서 갖고 있던 소지품을 확인을 했는데 수표에 현금까지 대충 세어봤는데도 1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97년 당시에 1억을 수중에 갖고 있었다고요? 부부를 살해하고 빼앗은 돈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돈이 어디서 난 건지 물었는데 그걸 뭐 제대로 얘기를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남자를 긴급 체포를 해버립니다. 긴급 체포 후에 경찰이 가장 먼저 확인한 게 수표였는데요. 사망한 남편의 이름으로 발행받은 수표가 맞았습니다. 결국 이 흥신소 직원이 바로 사형수 정근호였던 겁니다. 아니 흥신소 직원이 왜? 자백은 했어요? 그러니까 정근호는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자마자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합니다. 이 사건 전에 특수절도 등으로 전과가 8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인해봤자 소용없다고 판단했던 걸로 보입니다. 전과 8범. 그럼 형사님들이 증거를 찾았다고 생각했겠죠? 수표까지 나왔으니 정근호가 처음 의뢰를 받은 건 사건을 벌이기 4개월 전이죠. 7월 초순이었습니다. 4개월 전? 근데 왜 부부를 노린 거야? 이 몇 달을 쫓아다녔는데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추가로 진행비를 더 받아보려고 했는데 아무 증거도 없으니까 뭐 돈을 요구할 수도 없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의뢰인의 배우자였던 이 남편을 미행하다 보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부부가 다 돈이 많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일단 장사가 잘 되는 걸 봤을 테고 그 큰 아파트에 가게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돈을 요구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하니까는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거네요, 진짜. 맞습니다. 범행을 준비한 거는 범행 3일 전인 11월 1일이었습니다. 흉기와 면장갑까지 구입해서 다음 날인 2일 날 의뢰인을 찾아갔습니다. 2일 날? 아니 3일 밤부터 4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저지른 거 아니었어요? 2일 밤에 찾아갔는데 그때는 문을 열 만한 핑계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그 밤에 흥신소 직원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아내가 문을 열어줬겠습니까? 그래서 그날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다음 날 정근호가 다시 아내 집에 갑니다. 이번엔 의뢰인한테 남편의 간통 증거를 잡을 방법이 있다면서 상의를 하고 싶다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했던 거죠. 뭔가 찾은 줄 알고 문을 열어줬을 텐데. 그렇죠.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칼을 들이대고요. 안방으로 몰아넣은 겁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잡으려던 돈을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뭐 말로 해도 될 일을 칼을 들이대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얘기했으면 의심은 가도 돈을 그냥 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냥 만들어낸 얘기가 아닙니까? 범인의 진술이니까 모든 게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죠. 아내가 돈을 못 준다. 뭐 거절하니까 그때 뭐 눈이 돌아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정근호가 아내 손발을 결박하고 소리를 못 지르게 양말로 입을 틀어막고 그 집 남편이 퇴근하고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내를 결박해놓고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돈이라도 뭐 뜯으려는 그런 생각이었나? 거기에서 그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근호가 그 집 남편이 오기 전에 안방에서 옷을 싹 다 벗어요. 옷을? 옷을 왜 벗어? 설마 그 몹쓸 짓이라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옷에 피가 묻을까 봐 미리 벗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살해하려고 한 게 다 지금 나타나고 있네. 흉기를 휘두를 생각이었네.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옷을 벗은 이유가 설명이 되질 않죠. 결국 남편이 귀가하자마자 남편을 살해했고요. 아내한테는 얼굴, 목, 배 가리지 않고 마구 폭행하고서는 넥타이를 목에 감은 거라고 했습니다. 아,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살해했다. 아마도 이 남편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거를 아내한테 보여줬을 것 같아요. 아내 눈을 가리진 않았잖아요. 아마 아내에게 공포감을 주고 돈의 행방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편을 살해한 후에 아내를 이 마구잡이로 공격을 하면서 추궁을 했겠죠. 야, 이 눈앞에서 남편이 그렇게 되는 거를 봤으니 이거 얼마나. 그래서 대체 얼마나 훔친 거예요? 현금 560만 원하고 수표를 19장이나 훔쳤는데요. 합계가 약 1억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1억 1,300만 원? 근데 CCTV에 안 걸리고 어떻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 경비실 옆에 숨어 있다가 경비원이 잠시 TV로 눈을 돌린 순간에 입주민인 척 하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1억이 넘는 돈인데 맨손으로 들고 나올 수가 없었겠죠. 그때는 5만 원권이 없던 시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만 원짜리로 560만 원이면 주머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한밤중에 돈가방을 들고 나가다가 경비원한테 들키면 의심받을 것 같으니까 그 집에서 아침까지 있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이 안 나왔던 거네요. 그럼 밤새 그 지문이랑 증거를 그 다 지웠다는 얘기예요? 진짜 시신을 옆에 두고 증거를 인멸한 거죠. 흉기에 묻은 피, 또 자기 몸에 묻은 피도 싹 다 씻어내고요. 걸레로 피 묻은 신발도 다 닦았다고 합니다. 장롱을 뒤져서 돈을 찾아낸 그것도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요. 정말 기가 막힌 건 정근호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옷을 벗었다고 했잖아요. 네. 속옷하고 양말은 안 벗었더라고요. 야, 이 상상하기가 너무 싫은데 속옷하고 양말만 신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피도 엄청 묻었었겠는데요? 피해자 중에 남편을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말을 빨아가지고 피해자들 시신 옆에서 1시간 동안 양말을 또 말렸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빈 방에서 아침까지 잠을 자다가
잠을 자? 아침 7시 반에 나와요.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가서 4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야, 잠까지 잤다는 게 나 진짜 너무 놀랍다. 잠이 올 수가 있어? 시신이 옆에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잠을 자고 뭘 한다는 게 이게 사실 상상이 안 가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침까지. 양말만 빨았어요? 속옷은요? 그 희한한 거는 양말은 빨아 신어도 속옷은 안 입어도 됐나 봐요. 아파트에서 빠져나오자마자 대구에 있는 백화점 앞 쓰레기통에 흉기랑 피 묻은 속옷을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팬티도 안 입고 바지만 덜렁 입고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아 근데 그 큰 돈은 어디다 쓰려고 한 거예요? 뻔하죠. 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천, 서울을 돌아다니면서 술을 마셨답니다. 하. 체포되기 직전까지 4일 동안 술값으로 쓴 돈만 35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많이 마셨네. 그냥 마신 것도 아니고 이거는 처마신 거지 이건. 저 당시에 3일 동안 350만씩 술을 먹었으면 야 그래놓고 제자랑 같지 않지만은 뭐 신문지로 벽돌을 깨고 어쩌고 하고 뭐 야 말도 안 된다 이거. 야, 다 듣고 보니까 이게 양심하고 반성이 아예 없는 놈이네요. 맞습니다. 재판에 가서도 자기가 불우한 인생을 살았다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2살 때 어머니가 가출하고 아버지랑 형들이랑 살았는데 아버지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시면서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뭐 불량배들이랑 어울리면서 범죄에 손을 댔다라고 했고요. 아까 태권도 합기도 뭐 어쩌고 12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전과 때문에 뭐든 일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지가 잘못해서 그런 걸 누구 탓을 하냐고 지금 이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자기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고 뭐 그런 것들은 뭐 다 그냥 뭐 핑계 아니에요 그냥? 수많은 범죄학의 이론 중에 자라온 환경과 범죄가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놈들이 늘 하는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핑계 대는 거야. 흥신소에서 몰래 남의 뒤나 캐는 일을 했던 것도 다 어린 시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정근호는요, 강도 살인으로 2명을 살해한 죄로 사형을 피해갈 수 없었는데 97년도 사건이잖아요. 이 정근호는 사형 집행이 안 됐어요. 그럼 그때 지정파 막가파가 다 사형이 집행이 됐을 시기인데 지금까지도 사형수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나 유족들 생각하면 밥 먹고 사는 게 진짜 끔찍하다 진짜. 와 정말. 그 유명한 베이커리 가게는 어떻게 됐어요? IMF가 한 달 남은 시점이라고 했잖아요. IMF 직격탄을 맞습니다. 에이. 지금도 여전히 그 시절 그 빵집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많다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죠. 그러니까. 야, 그